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신천지발 확산이 그랬고요. 이번에 불거진 콜센터발 확산도 그렇습니다. 곧 종식될 것이다. 곧 이길 것이다. 공교롭게 정부와 여권에서 낙관론이 나오면 뒤이어 새 뇌관이 터졌습니다. 이러다가 징크스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닌 듯합니다. 3월 12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가 준비되어 있군요. 통계청 2월 고용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쉬는 직장인이 14만 명 급증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14만 명이나 일시 휴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 좀 더 보면요. 일시 휴직자 총 62만 명으로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08년 수준을 얘기합니다.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대구 콜센터에서도 4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야 뒷북 방역 지침이다. 서울 구로의 콜센터발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로 콜센터 확진도 99명, 지금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인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정부는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들 뻔히 예상됐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묻어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권고 안 따르면 폐쇄 명령 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콜센터처럼 감염 온상될라. 확진자 4명 동일 PC방 방문. 그렇습니다. PC방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시 칸막이가 쳐 있고요. 굉장히 밀집된 공간입니다. 밀폐 공간, 헤드폰 공유 등 콜센터와 유사하다. 노래방, 독서실 등도 집단 감염 우려 커졌다. 비슷한 환경의 장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사가 있습니다. 비례연합 앞순위 소수정당에 배정하겠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전당원 투표 실시한다고 했죠. 배수진을 쳤다고 설명이 돼 있네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 찬반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겠죠. 내일 오전까지 진행돼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현근택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N차 감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밀접 접촉자가 또 다른 감염원이 돼서 또 확산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요, 방역 조사,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또 나온 대구 사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어제 국회에서 실수라고 설명이 됐습니다만 또 나왔습니다. 일본은 빼달라. 세계보건기구의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만 쏙 빼달라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전 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이슈들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콜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요 내용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콜센터, 구로에 있는 콜센터 직원 2월 말부터 코로나 증상을 보였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일찍 뭔가 전파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원래 콜센터 직원이 이달 들어서 이제 확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직원 2월 28일 인후통 증세가 있었다. 뭔가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일 확진된 노원구 거주자보다 뭔가 앞서는 겁니다. 확진은 늦었지만 증상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흘 정도 먼저 뭔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직원 가족 확진자 99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콜센터 400여 곳 전수조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당 콜센터 직원 가운데 8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A씨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6일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6일서부터 뭔가가 좀 위험했구나 판단이 들죠.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보다 일찍 증상이 나타난 직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B씨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증세인 인후통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양천구에 사는 직원 C씨는 29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방역당국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8일 날 확진된 환자보다 더 이전에 발병일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다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90명의 환자에 대한 그런 발병일이나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누가 그 초발 지표 환자이고 그 환자의 발병일이 언제인지와 그 발병일을 앞뒤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언제부터 노출이 있었는지를 좀 감안해서 일정을 정했을 거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콜센터 직원들 다수가 대중교통, 특히 인근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콜센터발 집단 감염 대중교통 타고 번질라. 2,600만 수도권 인구 얘기를 하면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역시 같은 내용 여기 첫 줄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수도권 전역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요. 콜센터 부근 신도림역 하루에 50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칸 탔다면 1호선 지하철 1호선 출퇴근 직장인 패닉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콜센터 인근 구로 신도림역 지나는 지하철 1호선 탑승객들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 소식에도 그러나 여전히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통상 이 1호선 지옥철로 불립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엄청난 사람들 거의 어깨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출근 시간 당기고 수용차 이용 늘어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민 교수님. 네. 지금 여기 보면 뭐 패닉,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게 좀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좀 걱정을 좀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코로나19가 뭐 다른 독감보다 사망률도 예. 훨씬 높고 뭐 예. 그리고 이게 한번 걸리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예. 한 2주 동안 뭐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예. 다들 이제 그런 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예. 이게 제가 만약에 확진자로 된다면 이제 뭐 제 아내, 어머니 모두 다 이제 격리가 되는데 예.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저도 제 일을 못 하는 게 되게 그렇기 때문에 예. 패닉 사태에 빠지는 건 뭐 당연하습니다. 윤건조 대표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왠지 좀요. 사실 지하철 타면은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나 이렇게 기둥을 잡고 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찜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뭐 그 잡는 게 좀 불안해서 저도 장갑 끼고 다니거든요. 네, 장갑 끼고 다니고 가급 쪽에 문 쪽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예. 불안하죠. 지금 뭐 이 콜센터가 나온 데가 1호선하고 2호선이 겹치는 데거든요. 예. 특히 2호선은 그냥
사람이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철은 특히 2호선 예. 이게 서울 순환 그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이 지하철 쪽이 중국인들 또 밀집 지역이 또 가까워요. 예. 또 콜센터가 또 사무실 환경이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잖아요. 예. 옆에서 침도 튀길 정도고 예. 거의 뭐 닭장이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니까 저는 이거 서울 쪽을 빨리 막지 않으면 예. 지금 1차가 1월 20일 날 우리나라 첫 환자, 예. 2월 18일 날 그 대구의 그 신천지 환자 31번이 예. 2차 쇼크고 예. 이번이 이게 3차 쇼크거든요. 3차 쇼크가 이게 제일 크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2,600만이 예. 수도권에 살잖아요. 예. 이게 또 콜센터나 이게 인구 밀집 지역에 지하철이나 이걸 해서 하면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이 났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형구석 변호사. 뭐 저는 뭐 이 방역 전문가는 아니고 의학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이런 근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도 뭐 불안합니다만 우리 예. 콜센터는 계속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은 다 마스크 끼고 예. 또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예. 말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콜센터는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안 끼고 계속 말을 했다 그랬거든요. 하루에 근무를 8시간 하면은요. 이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한 4시간 가량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예. 않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또 관리자한테 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뭐 궁금한 같은 거 물어보면 예. 고개를 돌리기도 해서 예. 그래도 좀 대중교통과는 좀 콜센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물론 뭐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확진되거나 확 퍼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진 교수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사례를 갖다가 예. 발표한 것을 보면 예. 중국 내 대중교통의 경우에서 예. 플라스틱에서 약 3일간 정도 병균이 있어서 그래서 예. 거기에서 옮겼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그죠. 있었거든요. 그 확진자하고 한 4m 정도 떨어졌는데도 거기서도 또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물론 확진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우리는 뭐 예상도 예. 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안심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음압병상이 있잖아요. 그게 국가지적 음압병상이 총 29개 병상에 29개 병원에 예. 총 535병상 그중에 음압병실이 198병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음압병실이 지금 현재 90%가 찼다는 거죠. 상급병원까지 포함해서 예. 1077개인데 이건 역시도 거의 90%가 찼어요. 그럼 더 이상 받을 사용하기는 수가 어렵다라는 없습니다.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 서울에 대구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 지금보단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이유가 대구의 경우도 이제 신천지발 확산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구 경북 인구와 수도권 인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보셨지만 2,600만 명이 밀집돼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콜센터발 이 감염 확산은요. 어디서 감염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역추적을 해보지만 알도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데 서민 교수님,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확진자보다 먼저 앞서서 어떤 증상을 보인 분이 한 열흘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사이에 그 분이 어떤 감염이나 확산 어떤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다니는지 뭐 방역 그리고 역학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감염이 뭐 만연된 지금은 뭐 예. 동선 같은 걸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의사들이 그동안 어떤 이제 걱정을 했냐면 예. 지금은 이제 3월 개학이 좀 많이 연기됐잖아요. 예. 그 강의도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강을 해야 될 거니까 개학을 하고 나면 예.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집된 곳에 이제 몰려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콜센터처럼 이렇게 밀집돼서 일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콜센터 직원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이게 진짜 코로나 아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출근을 하고 검사를 안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초창기에 그냥 예. 좀 이 자가 격리, 그러니까
확진자 격리에 대한 그런 얘기 좀 그러니까 뭐 좀 의심되는 환자는 뭐 예. 좀 격리를 좀 하고 그리고 예. 회사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말자 뭐 이런 조치를 좀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려서 그냥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또 생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투잡을 하시는 분입니다. 역시 어떤 생활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콜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의도에서 녹즙 배달을 했습니다. 증권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사무실마다 다닌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보시죠. 구로 콜센터 확진자 직원 1명 배달 투잡을 했다. 그러다니요 증권사들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증상 발현 후에 제주도 간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12시간 동안 당일치기로 제주를 다녀왔는데 여러 곳을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금 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콜센터 근무자 추정컨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 확진, 이거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투잡을 뛰는데 또 다른 사무실에 갔으니까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영거 전 대표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면은 또 생활에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콜센터가 예. 경력 단절 여성이 예. 비교적 쉽게 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콜센터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한 30만, 40만 정도 되는데 예, 제가 아는 콜센터 운영하시는 분한테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예, 그 폐렴이라든지 감기 증상 있고 몸이 안 좋다면은 예. 일단 쉬라고 그러는데 3주간. 3주요? 예, 3주간 쉬라고 쉬면? 그러는데 그러면 쉬는 동안에 뭐 주냐 그랬더니 없대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도 숨기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데는 대기업에서 직접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급여가 보장이 되지만 다른 데는 쉬면은 그냥 손가락 빠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여의도 증권가에 녹즙 배달하신 분도 낮에는 콜센터, 새벽에는 녹즙 배달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확진이 알려지는 순간 이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예,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낫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자영업이나 콜센터 이런 그 급여 보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자가격리해서 2주, 3주 쉬어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그러니까 뭐 살아야지. 대기업이나 이런 것은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죠. 다 보장이 돼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순간 생계가 끊기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원책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더 절실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이 증상에 관한 기사입니다. 통상 코로나19 증상,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열이 난다, 고열이다,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한다. 이러면 일단 의심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은 주로 기침, 콧물, 물음표가 찍혀 있죠? 흉통도 있을 수 있고요. 두통, 그리고 설사도 있을 수 있답니다. 현장 의료진, 확진자의 20%는 또 무증상이랍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가 사람을 아프게 하면 티를 내야 되는데 티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증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부터 좀 잡아주세요.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같은 위쪽으로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메르스 등과도 유사한 특징이다. 복통, 설사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 환자처럼 딸꾹질이 나는 경우도 있다. 딸꾹질이요.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소민 교수님, 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침과 고열, 이거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다 그러네요.
이거 뭐 바이러스가 뭐 예.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른 증상을 나타낼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좀 약간 굉장히 드문 얘기 때문에 예외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더구나 이제 뭐 제가 중국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 중국에서 나온 보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고 지금은 예. 이제 타겟을 그냥 호흡기 증상과 발열 뭐 이런 걸로 맞춰야지. 사실 뭐 사람 뭐 매운 거 좀 먹고 그러면 다음날 설사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기사를 보면 나도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이제 괜히 걱정해서 사람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호흡기 증상과 발열에만 그냥 좀 집중하면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증상이다. 네. 집중적인 건 역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고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 목이 아프거나 뭐. 콧물은 어떻습니까? 콧물이 좀 심하게 난다. 콧물도 뭐 얼마든지 그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증상이 사실은 주류적인 증상이지 네. 딸꾹질 뭐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거다. 사실 어떤 뭐 감기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배탈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감기 때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열, 기침, 콧물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니까 이 증상은 좀 확실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사진 보세요. 돈인데요. 불에 탔습니다. 밑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독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린 겁니다. 돈을. 전자레인지가 열을 나니까 좀 깨끗해질 것 같아서 뭔가 살균 될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반토막된 180만 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뭐 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뭐 뭔가 이렇게 좀 이 지폐만의 이 구별을 위해서 위조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요. 이걸 또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불 났다고 그대로 다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손상 정도가 너무 심하면요. 안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일부만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180만 원인데 이게 한 90만 원 정도로 깎였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요. 이게 어제 한국은행에서 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서민 교수님.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고민하세요. 지폐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어떤 상점이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서 내 지폐를 줬는데 그쪽에서 지폐를 여러 장 막 만져서 줬어요. 네. 이걸 만져야 되는가? 이거 좀 찝찝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지폐 소독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뭐 이 돈이라는 게 이제 뭐 한두 명이 만진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만진 거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저 사태가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예.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는데 사실 근데 전자레인지는 사실 뭘 데피고 그러는 예. 거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었고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차라리 이제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이 바이러스가 예. 이 자외선에 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LED 소독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얼마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예. 저기서 이런 돈이면 수십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외선 소독기 같은 걸로 좀 대체하는 게 정 불안하시면 진짜 걱정이 되신다면 자외선 소독기로 이렇게 좀 쬐면 네. 좀 괜찮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5만 원권 36장 총 180만 원 소독하려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타버렸죠. 그러자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독 효과 불분명, 화재 위험만 커진다. 그래서 95만 원만 교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손상돼서 이거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리고요, 한국은행의 경우는 그러니까 쓰던 지폐가 이제 회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행을 통하면. 그러면은 그 지폐들이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면요, 격리를 시킵니다. 2주 동안. 2주가 잠복기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다시 내보낼 땐 또 소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쓰던 돈이 나온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격리를 시키는군요. 걱정이 되면 돈을요. 예, 이재지 교수님. 그 지폐 훼손과 관련돼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은 저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저렇게 과하게 대응을 하신 그러네요. 거잖아요. 뭔가 어서 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분 않을까 입장에서는 싶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소독을 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에서 저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가짜뉴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이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예. 사실은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 지금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 그리고 감염자 수 예. 그래서 총 환자 수가 이만큼 그리고 어저께보다 얼만큼 늘었지 이런 것들만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그냥 있어요. 통계 같은 걸 그렇습니다. 자꾸 제시하는 거고. 사실 더 쉽게 국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린 대한민국에 예. 여러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확진자들의 진짜 증상이 아까 앞에서 초기 증상이 기침, 콧물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증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어체로 쉽게 누구라도 봐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예. 단답 형식으로 해서 마치 예.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술적 용어들이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해외 사이트는 참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 그와 관련돼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다수의 군중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리고 생활 수칙과 관련돼서 학교의 문제,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알 수 있게끔 다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요. 국민들은 예. 이런 정보들을 더 예. 바라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자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같은 행위가 사실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본다면 예. 지금이라도 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증상, 지금 우리나라 여러 확진자들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일반화된 증상들이 있다면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방책 그리고 지금 학교, 기업 이런 예. 사람들이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정보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했고 정보 있겠지만 좀 더 잘 보이고요. 쉽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통계, 확진자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만 당장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좀 어린 분들도 쉽게 가서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실제 도움이 되게요. 그런 게 진짜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